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이 막혀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풀기 위한 카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 정상이 어제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곧바로 우리 정부도 대북 식량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 실무 협의도 내일 열려서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은 최영윤 기자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사흘 만에 한미 정상이 어젯밤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 지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빨리 복귀시키자는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 한 겁니다. 정부는 즉각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추진을 공식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시기라든지 방식, 이런 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이제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해 북측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전했습니다. 북측도 이 남북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적극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방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어서 대북 식량 지원 카드가 경색된 남북, 북미 관계를 풀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북한은 현재 최근 10년 이래 식량 사정이 최악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인구의 약 40% 정도가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이 같은 식량 지원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류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을 조사한 유엔 세계 식량 계획 등은 북한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부족한 식량은 136만 톤, 전체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social groups that are more affected and in danger are children, young children, and women, pregnant women and lactating women. 북한은 쌀이 금보다 귀하다며 주민들에게 연일 식량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지원을 요청한 만큼 현재 교착 상태를 풀 실마리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방식이 많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2017년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대북 제재 문제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식량 지원을 수용할지 또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분리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대화의 재개로 갈 가능성은 낮고 탐색전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악화된 국내외 대북 여론도 식량 지원의 변수로 꼽힙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삼선의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현재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 정상화죠.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내일이라도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서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의 삼선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사령탑에 선출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에 가까운 표를 얻었고 결선 투표에선 김태년 의원을 27표 차로 눌렀습니다. 취임 일성은 혁신과 단결을 통한 통합이었습니다. 개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성, 포용성, 역동성을 갖추고 더 강력한 여당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실용과 중도를 총선 승리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첫 과제는 역시 국회 정상화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당을 설득해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내일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해 추경 등 민생을 고리로 한국당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생보다 더 좋은 명분으로 우리가 국회 정상화하고 정치를 복원할 방법이 또 없다. 청와대는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에서 활발한 소통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당은 독단과 독주를 멈추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야당들은 국회 정상화로 선거제 개혁과 개혁 입법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장외투쟁 장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지역을 돌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황 대표가 대권 욕심 때문에 밥그릇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째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 황교안 대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에 이어 조선소와 시장 등을 돌며 민심 다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듣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네요.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사실상 청년몰이 폐쇄가 된 겁니다. 황 대표를 연호하는 목소리 너머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손만 대면 마이너스라며 현 정부의 경제와 국방정책 등을 깎아내렸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무효를 다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국회 정상화, 민생 국회의 첫걸음입니다.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국회 파행은 황 대표의 대권 욕심 때문이고 민생 투쟁은 대권, 밥그릇 투쟁이란 겁니다. 민생과 투쟁하며 대권을 향한 장정, 자기들 밥그릇 투쟁 대장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외투쟁에 남는 건 역통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제1야당이 일으킨 폭력 사태를 전 국민이 지켜보신 상황에서는 길어질수록 오히려 역풍을 맞이할 것이라고. 변화하겠다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민주당. 장외투쟁 출구도 고민해야 하는 한국당. 서로 주고받을 게 확실하다면 교착 상태 해소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 정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퇴를 계기로 당내 갈등을 마무리하면서 바른미래당이 한 가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나 한국당, 평화당 등 다른 정당과 합당이나 선거연대 없이 선거를 치르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처음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3시간 경론 끝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당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모두 책임지고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만 임기를 진행하도록. 사법개혁특위 위원회 교체 문제를 두고 계속돼온 바른정당계와 일부 국민의당계 의원들의 사퇴 요구를 결국 수용한 겁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선출합니다. 오늘 의총에선 또 선거제와 사법제도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된 당내 갈등을 마무리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한국당, 평화당과 선거연대나 통합을 하지 않고 자강과 개혁의 길을 걷겠다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기호 2번이 아닌 3번을 달고 총선에 나서라는 김 원내대표 측 요구와 평화당과 합당도 안 된다, 원내대표부터 사퇴하라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신경전 끝에 이뤄진 합의입니다. 당이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바른미래당이 밤이스럽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늘 그동안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내에 가졌던 많은 갈등들을 오늘 치유하고. 일단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계파 갈등의 불씨가 재현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KBS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책임이 크고 국회 복귀를 주문하는 국민이 더 많았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었습니다. 잘했다 48.9%, 못했다 46.5%로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앞선 조사와 비교하면 두 응답 간 차이가 처음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고 1년 전에 비해선 긍정평가가 35%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가장 잘한 분야는 남북관계와 외교가 31.7%로 1위, 모른다는 응답이 2위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위 분야는 같았는데 선택 비율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앞으로 잘해야 할 분야로는 일자리 마련이 32.2%로 가장 높았고 재벌개혁과 적폐청산, 부동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자리 마련이라는 응답이 1년 전보다 8%포인트 올랐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한국당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45.5%, 민주당은 27.3%였습니다.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과반인 52.8%가 국회 복귀를 주문했습니다. 장외투쟁 계속을 주문한 국민은 10.2%에 그쳤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6%로 1위였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약 3%포인트 차이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로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이 한 자릿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4.7%, 한국당이 21.7%를 기록했고 다음은 정의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순이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경제와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경제는 앞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낙관론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대북 정책은 성과 있다는 긍정 평가가 다소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준범 기자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떨 것 같냐고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더 좋아질 것이다 13.8%, 더 나빠질 것이다 52.3%.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경기 둔화를 막자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 예산안 6조 7천억여 원. 예산 규모에 대해 물었더니 적절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에 어떤 경제정책에 중점을 두기를 바랄까? 공정경제를 가장 많이 꼽았고 소득 주도 성장이 오차 범위 안에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북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물었습니다. 지난 2년의 대북 정책, 대체로 성과 있다는 평가가 가장 많은 가운데 성과 있다는 쪽이 성과 없다는 쪽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정부에 주문해달라고 했습니다. 27.6% 넷 중 1명꼴로 한미 공조와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고 했고 남북 경협 등을 주문한 의견은 17.2%였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발사한 무기의 종류가 최종 확인되진 않았지만 일단 남북과 북미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유무선 전화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아 내일 저녁 8시 반부터 80분간 KBS 1TV에서 생중계하는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서 국정 운영 방향과 현안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문 대통령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대담은 KBS 송현정 기자가 진행합니다. 내일 KBS 9시 뉴스는 대담 직후 밤 9시 50분에 시작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내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일 오전 10시 검찰 수사단에 출석합니다. 수사단 출범 42일 만 2013년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이후론 6년 만에 피의자 신분 소환입니다.
검찰은 지난 한 달여 동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 소환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뇌물로 볼 수 있는 금전 거래에 대해 윤 씨의 진술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이 2007년 목동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도와주겠다면서 잘 되면 집을 한 채 달라고 말했다. 또 2008년쯤엔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넸다고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골프와 식사 등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제공받은 뇌물성 접대를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검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금품 제공 혐의를 하나의 뇌물로 보는 포괄 일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도 검찰이 캐물을 부분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별장 동영상의 촬영 시기가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된 2007년 12월 21일쯤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 조사와 관련해 검찰은 필요하면 내일 윤중천 씨와 대질신문도 벌일 계획입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불법성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정황을 그룹 차원에서 증거 인멸하려 했던 흔적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이니셜인 JY라는 특정 키워드를 주고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또 이 과정에서 공장 바닥을 뜯고 숨긴 노트북과 서버가 수십 개나 됐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리가 시작되자 삼성 측은 증거인멸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총괄한 건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의 백모, 서모 상무. 백 상무는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자료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키워드는 JY,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자료를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료 삭제는 그룹의 IT 사업을 담당하는 삼성 SDS 직원들이 맡았습니다. 서 상무는 공용 서버와 회계 담당 직원의 노트북을 숨기는 작업을 총괄했습니다. 바이오로직스와 무관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증거인멸 작업에 총동원된 겁니다. 삼성 측은 이렇게 모은 전산 자료를 바이오로직스 공장 3곳에 바닥 아래에 분산해 숨겼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인 제3공장 1층 회의실의 경우 바닥에 장판을 걷어낸 뒤 타일을 분리하고 그 아래 빈 공간에 자료를 숨겼습니다. 여기서만 20대가 넘는 노트북과 공용 서버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백상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의혹이 한몸이라고 보고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책임자들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삼성물산이 가거도에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의 국가 예산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지난주 KBS 9시 뉴스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이 보도 이후에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고 손실과 특허 편취 등이 핵심 의혹입니다. 여기에 의혹 하나를 더 제기하겠습니다. 삼성물산과 공사발주처인 해양수산부가 쓴 이례적이고 수상한 공사비 합의서가 확인됐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거도 연약지방 공사 비용으로 배정된 예산은 430억 원. 수차례 견적 부풀리기 끝에 2016년 4월 연약지방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직후인 4월 7일 삼성물산과 발주처인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하나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도중 수량이 변하더라도 추가 정산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입니다. 광급 공사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가 이런 합의서를 쓰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사 구간이나 수량이 변동되면 그에 맞게 공사비를 조정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과 목포해수청 모두 위법 소지가 큽니다. 향후에 발생하는 공사비의 증감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산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볼 소지도 있습니다. 삼성물산 입장에서 보면 견적 부풀리기로 공사 금액을 최소 100억 원 이상 키워놓은 상황에서 이런 합의서를 통해 공사비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견적 부풀리기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 내역을 꼼꼼하게 따져야 할 목포해수청은 오히려 세금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가 그냥 부담하겠다.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추정 끝에 100억이면 저는 100억이 더 될 거라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해 목포시청은 추가 공사비 지급을 막기 위해 쓴 합의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계속 지금 소송을 들어오고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물량이 조금 늘어난다 해가지고 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은 KBS 보도 이후 곧바로 수사정보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산 편취를 통한 국고 손실, 그리고 특허 침해 여부 등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울산에 있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일가의 별장이 국유지 22,000제곱미터를 수십 년간 불법 점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점유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15년째 변상금만 내고 버티기 중입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그림 같은 풍광을 자랑하는 평화로운 호숫가. 이 수려한 경관 한가운데 고급스러운 저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이 고향인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별장입니다. 신 회장을 비롯해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자주 찾아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댐 건설로 고향 마을이 수몰되자 1970년 댐 옆에 이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장은 환경부 소유의 국유지를 별장 잔디밭 등으로 수십 년간 불법 점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한 국유지 면적은 약 22,000여 제곱미터. 롯데 일가가 소유한 별장 사유지의 4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언제부터 국유지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어 불법 사실을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2003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유지 불법 점유를 시정하라고 여러 차례 통보했지만 15년째 변상금만 낸 채 버티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지난해 기준으로 6천만 원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별장 관리자는 국유지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해왔다고 항변합니다. 대부분 어디서 많이 오느냐면 학원 이런 데서 많이 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요. 교회, 유치원 이런 데서 행사. 논란이 일자 한국수자원공사는 불법 사용한 국유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사무실 바로 옆 건물을 가거나 걸어서 1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가면서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비를 챙기는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지방 공무원들의 이야기인데요. 엉터리 출장 근무 실태를 현장 K 최진석 기자가 고발합니다.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남해안 상조감 굴릭공원. 경남 고성군 공무원 1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여 동안 공무원들 출장 내역 2천여 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무실에서 불과 70m 떨어진 공룡 박물관 점검, 굴릭공원 내부 조형물 등 각종 시설물 관리, 공원 전체가 정규 근무진데도 사무실을 한 발짝만 벗어나면 90% 이상 출장 처리했습니다. 공원 사업소에서 공룡 박물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걸어서 직접 다녀와 보겠습니다. 시간을 재보니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성군 공무원 14명이 1년 3개월 동안 올린 출장은 확인된 것만 2천여 건. 건당 2만 원씩 출장비로 4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게 큽니다, 여기가. 뭘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경남 의령군이 운영하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여기에도 의령군 공무원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1년 3개월 동안 1,500여 차례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지는 90% 이상이 이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은 사무실에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닿는 거리입니다. 사무실 바로 옆에 창고 물품 정리도 출장 처리됐습니다. 정규 근무지에서 업무를 보고 출장 처리하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서로 목적이 되는데 적으면서 한 가지만 적다 보니까 그런 출장 시간이 부풀려진 정황도 있습니다. 김해시 출장소 공무원 2명은 1년 3개월 동안 거의 날마다 은행과 우체국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와보니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것도 하루 4시간씩 출장을 갔다고 올려서 건당 2만 원씩 출장비를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좀 기다린다든지 또 다른 일을 본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잡고. 공무원 관내 출장은 각 자치단체가 근무 형태에 따라 정한 정규 근무지를 벗어나 공무를 수행할 때를 말합니다. 4시간 미만은 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씩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챙겨간 엉터리 출장비는 확인된 것만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현장 K 최진석입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에 부적절한 재판 청탁을 한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었죠. 이 중 수사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이군현 전 의원의 재판을 청탁한 의원을 임종원 전 차장이 오늘 재판에서 사실상 특정했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2016년 8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러자 곧바로 법사위 소속한 국회의원이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후배 판사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과 유리한 양형 사유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과 이 전 의원 모두 청탁자가 누구인지 입을 다물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이 해당 국회의원을 사실상 특정했습니다. 이군현 의원과 대학 동문인 법사위원이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걱정했다. 자신이 이 말을 한 판사에게 했고 이 판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정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사위 의원 가운데 이 전 의원 대학 동문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군현 의원 사건은 당선 무효형이 명백한 사건이라 임종원 전 차장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기억도 없고 청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등 재판 청탁자들에 대해 아직 법적 처리를 못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오늘 진술 내용과 의견서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우리입니다. 전국 버스 노조가 지역별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과 울산은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달 15일쯤 버스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스 노조는 오는 7월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한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 노조. 지난해 준공영제 시행 이후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이 대략 310만 원 정도로 7, 80만 원이 줄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나 야간 수당이나 이런 거에 도래됐던 부분들이 다 줄었죠. 그래서 30% 정도의 하향 조정해서 1년을 왔다 갔다 하고 온 부분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임금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 버스 노조의 절반가량인 230여 곳이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고 나머지도 임금 협정이 만료되는 다음 달쯤 파업 움직임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 충원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노조는 연말까지 15,000여 명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로 임금 보전이 어렵고 저임금에 따른 인력난으로 인력 충원도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요금은 동결인 상태에서 최저 시급이 올라서 보통 업체들이 지금 다 4, 50억, 5, 60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운행버스를 줄여 승객들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대책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상황이 심각한 경기도가 요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수도권 환승 요금 체계 때문에 단독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산과 울산 버스 노조는 오늘 파업을 가결했고 다른 지역도 내일까지 파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동위원회 조정과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면 오는 15일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 승객들 불편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현재 상당수 버스 기사들은 하루 최고 17시간 중노동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적어서 적정 급여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이런 장시간 노동도 불법이 됩니다. 이 상황이 지금 버스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이 맞는 임금 체계 개편이 우리 사회의 큰 숙제로 던져졌습니다. 계속해서 최광호 기자입니다. 해가 뜨지도 않은 시각, 버스기사 이은형 씨의 하루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실에서 출근 확인을 하고 음주 측정도 빼놓지 않습니다. 돈통이라 불리는 요금 수납기를 챙기고 차에 밤새 이상이 없었는지도 살핍니다. 승객 안전을 위해 이렇게 30분은 미리 출근해 점검합니다. 단말기에다가 제가 운전수 아이디가 저기가 있거든요. 4번을 입력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죠. 새벽 6시 첫 운행이 시작됩니다. 이 시의 버스가 노선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반 정도. 30분 잠깐 쉰 뒤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점심시간도 따로 없이 이렇게 하루 6번을 돌아야 합니다. 자정 가까이 이어지는 운행, 격일제이긴 해도 하루 17시간을 훌쩍 넘는 중노동입니다. 2년 전 버스기사가 졸음운전으로 8중 추돌 사고를 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과로 운행이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반 달라진 건 없습니다. 끔찍했죠. 이게 곧 우리한테도 이런 현실이 일어나지 말라는 부분은 없는 거죠. 버스기사들이 초과 근무를 자청하는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격일제로 일하는 버스기사들의 평균 임금은 346만 원. 그런데 기본급은 169만 원으로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초과, 특별급여로 채워야 해 장시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주 52시간제는 큰 걱정거리입니다. 근무 일수를 한 3, 4일씩 줄이려면은 적게는 한 70만 원 월, 많게는 한 1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 52시간제는 우리 사회에 적절한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함께 던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핵합의 탈퇴 1년에 맞춰 핵개발 활동 일부를 재개할 수 있다면서 유럽 등 핵합의 당사국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60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라고 데드라인도 제시했는데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하경 기자가 그 속내를 분석했습니다. 1년 전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 탈퇴 공약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I a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Iran nuclear deal. 2015년 오바마 정부 때 체결된 합의를 대신해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차단할 새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미국의 합의 탈퇴 1년 만인 오늘 이란 역시 핵 합의 이행을 일부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شما هم میتوانید تعهدات خودتون را بکاهید در هر سطحی و ما امروز کاهش اون را اعلام میکنیم نه خروج از برجام رو. 이란 핵합의 당사국은 미국 말고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독일을 더해 모두 6개입니다. 이란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국들에게 핵합의로 약속한 금융과 원유 수출을 60일 이내에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라늄을 더 높은 농도로 농축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핵개발 재개를 경고한 겁니다.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고 항모와 폭격기를 코앞에 배치하면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유럽이 나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란이 제시한 60일 동안 유럽이 미국과의 중재를 이뤄내지 못하면 이란 핵합의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란의 핵개발 재개는 핵 확산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란과의 긴장 고조에 따른 미국의 외교력 분산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무역 협상을 두고 미국이 사실상 오는 10일이라는 협상 시한과 함께 보낸 최후 통첩에 중국도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태세인데요. 협상 결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 증시를 짓누른 하루였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1.6% 안팎으로 급락하고 미국 뉴욕 증시가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데 이어 도쿄와 상하이, 홍콩 증시까지 줄줄이 1% 이상 떨어졌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결렬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10일 25% 관세 폭탄 경고가 실행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결과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의 걸림돌 중 하나는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법으로 명문화할지 여부입니다. 미국은 법제화를 약속했던 중국이 이제 와서 행정 규제로 낮추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도 쉽게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어제 중국에 불리한 것에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고, 오늘은 중국 경제의 실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며 마치 장기전을 시사하는 듯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중 합의 번복 배경에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까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中方不回避矛盾，我们对继续磋商具有诚意。 류허 중국 부총리는 예정대로 9일과 10일 막바지談判에 나섭니다. 중국 지도부는 협상 타결을 원하면서도 자칫 협상 결과가 중국이 굴복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선에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고민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시작해 주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은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불참한 의원들의 명패를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한선교 의원의 명패도 보이죠? 지금 욕설 사건 때문에 내내 여론에 지금 회자되고 있죠. 그래서 불참한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오후 회의도 문자 메시지로 갑자기 취소를 했고, 어쨌든 어제 사과문을 공개한 이후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제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혹시 더 나온 얘기는 없습니까? 예, 저희 국회 담당 기자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한성교 의원이 이제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회의에서 이제 당직자가 이제 황교안 대표의 외부 일정 관련한 것을 막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의원이 저희가 이제 X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욕설과 함께 이제 꺼져라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회의는 1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네, 욕설 때문에 회의가 1분 만에 끝났다. 네. 다짜고짜 요구를 했다는 건데 뭔가 화가 지금 단단히 났었던 모양이죠, 그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는 이제 황교안 대표의 지금 장외투쟁 일정을 짜면서 그 사무총장인 본인의 의견이 좀 배제됐다. 뭐 이래서 불만이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아직까지는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욕을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도 우려했던 일이 터진 거다,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상했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한성교 의원 과거의 이제 행동들 때문인데, 일단 보시면 2016년인데요. 국회에서 경호경찰관 멱살을 저렇게 잡았다가 이제 고발되기도 했었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당시 유은혜 의원한테 왜 웃냐, 뭐 내가 그렇게 좋냐, 저런 말을 해서 또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고요. 네, 과거 사건은 그렇다 치고 어제 터진 욕설 사건은 사실 이게 황교안 대표의 장애투쟁과 결부되어 있고 첫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네, 오늘 황 대표가 역시 오늘도 순회를 하고 있고요. 기자들이 좀 입장을 좀 물었는데 발언을 좀 한 게 있는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피해자라고 하는 분이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이 뭔지를 좀 더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뭔지 파악을 해보겠다. 일단 말을 좀 아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대표가 이제 밖으로 나갔더니 이제 안에서 사고가 났다. 그리고 뭐 한선교의 1분 욕설 때문에 황교안의 한 달 투쟁이 벌써부터 빛이 발했다. 이런 지적이 당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정치인은 말로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말의 힘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한국당 내부 공문들이에요. 그러면은 한국당 사무총장, 그러니까 그 한성교 의원이 직접 보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지난달에 배포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품위를 유지하자, 언행에 주의해라, 또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라, 이런 품위, 언행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본인이 이런 걸 강조를 해놓고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스스로 위반한 셈이 된 거죠. 네, 저 공문이 되레 지금 부메랑이 된 느낌도 있는데, 그럼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성교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국당 사무처 노조가 윤리위 회부를 요구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 징계나 뭐 사무총장직을 사퇴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주목되는데 이후 상황 좀 더 봐야겠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 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뜻깊은 날이지만 유독 오늘이 힘든 사람들이 있죠. 자녀를 갑자기 잃은 부모가 그럴 겁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아픔을 딛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선 엄마들도 있는데요. 최유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빨간 카네이션 위로 삐뚤빼뚤 써내려간 감사의 편지. 생전 아들에게서 받은 마지막 어버이날 선물입니다. 네가 엄마 아빠한테 줬던 거야. 생각나지? 발전소에서 일하던 외아들을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떠나보낸 지 5달. 사랑한다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애 반응은 그냥 경상도 남자니까 그래요. 왜 너는 맨날 거리냐고. 24 아들을 잃은 엄마는 통곡 대신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들과 같은 죽음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아들의 동료들을 위한 싸움을 시작했고, 김 씨의 노력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용균이를 이렇게 그 숙제도 풀어야 되고 그 숙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부모로서 해야 될 의무 같이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다 내 새끼. 2년 전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잃은 허희정 씨. 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일념으로 난생 처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중대한 의료사고의 보고 의무를 명시한 이른바 재윤이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아니까 저 같은 엄마가 다시 안 생겼으면 좋겠고. 짧았던 아들의 생에 의미를 찾아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그 삶으로 뭐를 말하고 싶었는지, 네 그 짧은 5년 9개월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게 제 몫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들의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